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이 본사가 자본 잠식이 되어 있어요. 피해자 중에서는 이제 적십자사도 있는데요. 헌혈하면은 이제 좀 주려고 산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이 181억 원어치나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뉴스 토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는 TMF 사태 후속으로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피해액도 크고 여러 이제 업체들이 많이 얽혀 있는 사태다 보니까 사태 진화가 잘 안 되고요. 상당히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지금 대내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알리, 테무, 쉰, 알퇴시라고 부르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이커머스 위협한다라는 얘기가 크게 나왔고 올해 초에도 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하겠다 선언했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한수 접는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나라 밖에서도 안에서도 큼직한 사건 사고가 꽝꽝꽝꽝 줄줄이 터지고 있는 아슬아슬한 이커머스판. 이럴 때 우리 2030 시청자분들은 소비자로서도 판매자로서도 굉장히 불안감이 크실 것 같아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 주 동안 TMF 사태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와 함께 국내 이커머스 업계 현황과 관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던 상품권 문제부터 짚어볼게요. TMF 미정산 사태에서 상품권 시장에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금 뭐 상품권 구매해서 활용하시던 분들 많으셨는데 지금 상품권 중에서도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이 더 이상 이제 유가증권, 그러니까 유사현금으로 기능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상품권도 할인이 들어간 가격이긴 하지만 돈을 주고 산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버린 셈이죠. 이제 뭐 다른 이제 메이저 문화상품권인 컬처랜드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에 지급보증보험 뭐 가입하기라도 했는데 해피머니는 그것도 안 됐고 지금 본사가 자본 잠식이 되어 있어요.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피해자 중에서는 이제 적십자사도 있는데요. 헌혈하면은 이제 좀 주려고 산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이 유효 기간 5년 정도를 감안을 했을 때 181억 원어치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혈하고 해피머니 상품권 받아본 기억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이 얘기 듣고 와 이렇게까지 연결이 될 수 있구나 해서 좀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해피머니 다 한 번쯤 들어봤고 써봤을 법한 어떤 문상의 대명사였으니까요. 네. 근데 고물가에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여보겠다고 이제 상품권 활용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선물도 주고받고 간편결제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상품권 저렴하게 구입해서 소비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품권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뭐 당연히 쓰라고 만든 거니까. 근데 솔직히 사용자 입장에서 상품권은 현금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가 다르다고 하면 이제 딱 하나가 다른데 그 뭔지 아십니까? 상품권은 줄 때 기분이 안 나쁘다. 현금은 줄 때 기분이 나쁘세요? 예. 이제 뭐가 이제 다르냐 하면은 이제 현금은 그냥 이제 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상품권 같은 경우는 유통이 될 때 이제 선지급 후 구매라고 돼서 요게 현금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산다라고 치면은 한 4만 8천 원, 4만 9천 원 요 정도 주고 사시죠. 이제 5만 원짜리 상품권을 5만 원 주고 사는 경우는 잘 없죠. 이제 돈을 내가 상품권 발행자한테 먼저 지급을 했잖아요. 선지급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상품권 가맹점한테만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품권 가맹점한테 상품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품권 발행 업체에서 이 가맹점에 모인 상품권을 정산 주기마다 이제 다시 구매를 해줍니다. 다시 구매를 해주는데 이게 후 구매예요. 요 과정이 있는 것이 현금과 좀 다릅니다. 그러네요. 사실 상품권을 쓰기만 해놓고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네. 근데 이때 만약에 상품권 발행자한테 돈이 없잖아요. 그럼 가맹점한테 상품권을 다시 못 사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끝인 거죠. 그래서 이게 1999년 이후에 상품권법이 폐지되고서 지금 규제가 아예 없다고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규제 아예 없다고. 네, 이제 민법이나 상법에 되게 애매하게 뭐 고시 정도, 표준 약관 정도로만 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누가 이제 발을 빼도 막 이렇게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감독이 들어가고 이거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완전히 정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좋게 말하면 신뢰에 의존돼 있는 게 잘 돌아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그게 완전히 와장창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복잡
복잡해진 게 뭐냐 하면 이커머스에서 상품권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방금 말씀드린 과정보다 정산 프로세스가 좀 더 복잡해졌어요. 더 위험해진 거죠. 복잡해지면 위험해집니다.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돈이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1999년에 상품권법이 폐지가 됐는데 이때는 이커머스가 그렇게 본격적인 산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미국의 아마존이 이제 고작 199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큐텐의 이제 구영배 대표가 딱 이 1999년에 인터파크에 입사를 했네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예. 그쵸?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온라인 결제, 간편 결제 이런 게 끼면서 여기 피지사 들어가고 신용카드사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이번 사태 피해 규모를 키운 상테크가 가능해졌어요. 네, 상테크가 지금 언급이 됐는데요. 이 이커머스에서 상품권을 사서 상품권 플러스 재테크예요. 상테크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상테크가 이번 TMF 미정산 사태 피해 규모를 더 크게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와요. 근데 상테크는 그냥 상품권 구매해서 사용한다라는 건 아닌 거죠. 그쵸. 이제 상테크가 뭐냐 하면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면서 이제 실적을 채워가지고 신용카드 혜택은 받고 구입한 상품권은 되팔아서 이제 현금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수입을 얻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게 결코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이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신용카드 카드깡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제 카드깡이 뭐냐 하면 이제 그 매출 규모 키우려고 신용카드로 긁은 다음에 수수료 빼고 현금 돌려받는 게 이제 카드깡이에요. 근데 상테크도 카드깡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것도 실적을 채우고 그 다음에 내가 팔아가지고 수수료 빼고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길래 이게 이렇게 TMF 사태를 키웠는지 말씀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네. 일단 이제 상품권 구매를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카드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실적 채우면 포인트라든가 혜택 좋은 카드를 고르는 게 뭐 중요했고요. 여기서 이제 상품권을 뭐 한두 장 사면 안 되고요. 대량 구매를 해야 의미 있는 포인트가 쌓여요. 최소 수십만 원에서 뭐 2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고 우리가 이게 이만큼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환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커진 건데 이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을 하는데 환전 받아주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5만 원어치 가져가면 5만 원보다 덜 주고요. 보통 여기서 이제 8%라는 금액의 비율이 나오는데 보통 수수료를 한 8% 정도 떼요. 그래서 NHN 페이코 같은 간편 결제 회사도 여기서 상품권 환전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그러니까 페이코 뭐 이런 간편 결제 회사보다 훨씬 더 오래된 환전소들이 있는데 서울의 영등포역 뒤편에 가면요. 각종 이제 사설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합법적인 거래 하시는 분들인데 살짝 불법성이 있는 거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곳이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네. 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8% 수수료를 더 줘도 신용카드 포인트나 혜택이 더 크니까 그럼 환전소도 상품권을 그렇게 이제 수수료 떼고 모아뒀다가 상품권 발행 업체가 한 7% 이제 수수료 받고 다시 사주니까 1% 전으로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5만 원이면 한 500원 정도 이제 가져갈 수 있죠. 원래는 여기까지였는데 여기서 이제 티몬과 위메프가 끼어듭니다. 당장 나갈 현금이 부족하니까 이제 끼어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끼어들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티몬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이제 상품권 발행업 해피머니 이런 데서 사다가요 핫딜이라고 엄청 싸게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상테크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8%를 떼더라도 신용카드 실적을 채워서 포인트 혜택을 보는 게 나한테는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데 지금 티몬 위메프에서 8% 정도 할인을 먹여주면은 내 현금은 하나도 안 쓰면서 실적하고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 가입할 때 이거는 이제 상품권에 대한 어떤 실적 인정 안 되고 이게 설명에 막 써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인정되는 카드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뭐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지금 뭐 불평불만이 많은데 사실 이거 노리고 그런 되는 상품을 출시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어쨌든 티몬과 위메프 입장에서는 손해이기는 하지만 당장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이것저것 좀 돌려 막은 거고요. 상품권 발행업체 입장에서는 티몬하고 위메프가 많이 팔아주니까 판매 수수료를 조금 주기는 해도 어차피 환전업체에서 그거보다 좀 더 받을 거니까 가맹 수수료로 더 받을 거니까 수익이 조금 나고요. 뭐 5만 원당 뭐 100원 정도 수익 난다고 하면은 되게 좀 애게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게 조 단위로 돌아가면은 맞아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환율도 마찬가지잖아요. 환율 얘기할 때 뭐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이제 우리한테는 100원, 200원, 300원 막 이렇게 되는 단위여도 이게 큰 돈이 굴러가는 거면 진짜 막 억 단위가 나온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결국 이제 티몬과 위메프가 돌려막기에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발견된 건데 이제 상품권 발행사가 과연 이제 티몬 위메프가 상품권 가격을 결국에는 나중에 낼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뭐 모르고 팔았을까? 이게 지금 의문이 돼가지고 검찰 조사 들어가고 금융감독원 조사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품권 유통 과정을 좀 악용해 왔다는 건데 악용 방법을 좀 막았어야죠. 지금 현재 상품권 환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상품권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제 티몬만 상품권 취급액이 뭐 연간 2조 원 이상이다 이런 기사도 떴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번 TMF 사태 있고 나서 상품권 관련된 그 뉴스들이 연달아 뜨는 거 보고 왜 상품권 얘기가 나오지? 미정산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건가 싶었었는데 상택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군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크게 한번 난리가 나기 좀 직전에 그렇게 상품권을 많이 핫딜로 올려가지고 티몬이 좀 악질적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피지사가 또 언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너무 지금 이해관계자가 많은데 피지사는 여러분 이렇게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뭔가 알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결제를 편하게 도와주는 회사구나라고 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지사가 또 크게 문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언론 보도에서 이게 또 어떻게 우리가 찾았냐? 정인님이 이제 뉴스로도 써주셨지만 TMF 사태 판박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야 도대체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또 뭐 600억 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름이 다소 어려운 루멘페이먼츠 이제 피지사예요. 피지사인 루멘페이먼츠가 크로스 파이낸스라는 이름의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업체에 600억 원을 주지 못하는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죠.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는 크로스 파이낸스라는 플랫폼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판매자 입장에서 신용카드 한 10개 받으려고 하면은 10개를 다 계약하는 것보다는 이제 누가 좀 모아주면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 피지사가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정산을 해주는 건데요. 어쨌든 이 루멘페이먼츠라는 피지사가 이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체인 크로스 파이낸스에 지급해야 할 600억 원을 주지 못하는 미정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정산 네, 근데 이 온투 업체 이것도 어렵잖아요. 예전 이름은 P2P거든요. 조금 더 익숙한 이름이죠. 사실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티몬 위에프 사태 판박이 600억 원 미정산 사태 터져 막 이러고 있는데 큰 그림 안에서 저쪽에서 문제가 됐던 게 여기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금융의 흐름을 악용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굉장히 좀 사실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던 것도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이커머스 입점한 셀러들은 판매 대금 정산을 주기적으로 받잖아요. 근데 돈 받을 때까지 경영상 당장 현금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선정산 대출이라는 걸 받는데 어차피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거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 대출을 보통 은행들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온투 업체인 크로스 파이낸스가 은행 대신에 개개인한테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시라고 이자 받으시라고 셀러들한테 그렇게 많이 개인 하죠.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커머스에서 셀러들이 원래 정산받을 돈이 피지사를 거쳐가지고 크로스 파이낸스한테 오거든요. 그럼 이제 크로스 파이낸스가 자기 수수료 떼고 이자 쳐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피지사는 여기서 그냥 원래 언급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돈이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거든요. 근데 피지사인 루멘페이먼츠가 갑자기 나 돈 없는데 이래버린 거죠. 나 600억 없는데 이래버린 거예요. 너네가 왜 돈이 없어? 너네는 돈 흩어 지나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고소도 들어가 있고 금감원 조사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티몬 위메프 판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루멘페이먼츠 모기업인 루멘그룹이 그 돈을 다른 데다 빼가지고 썼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비슷한 거죠.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쓴 겁니다. 그렇죠. 게임 NPC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날 공격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NPC가 나한테 공격해? 이게 약간 무슨 단편 영화 스토리 같은 SF 스토리 같은 느낌으로 말이 안 되는 설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설정이 현실에서 지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금융은 신뢰라고 알고 있어요. 금융을 맞아요. 떠받치는 모든 건 신뢰예요. 신뢰와 신용. 그래서 우리 신용 등급, 신용 점수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고 돈이 흘러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의 이커머스, 진짜 불신 그 자체입니다.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흘러다니는 이 이커머스에서 TMF에 크게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우후죽순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어요. 결제, 뭐 투자, 소비, 막 여러 플랫폼에서 우리
편의성 좋다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런저런 금융생활 해오시던 분들에게는 우리 2030 분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NPC들이 갑자기 다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복잡한 소사정이 있었다라고 넘기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고 쓸 수 있는 거 맞아? 진짜 이렇게 돈이 오가는 곳에서 이렇게 중요한 데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근데 우리가 사실 살기 팍팍하다 보니까 돈이 최종 목표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스마트폰 모니터에 찍힌 숫자로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맞죠. 물건이나 서비스로 바꾸기 전까지는 그냥 글자거든요. 사용 가치가 없고 교환 가치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써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개인한테는 그렇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시장 전체로 관점을 확대하면요. 돈은 일단 끊임없이 뭔가와 교환이 되면서 돌아야 합니다. 이게 돌려막기 나쁜 거지만 돌려막기가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돈이 흐르면서 무언가랑 바뀌고 뭐랑 교환이 되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좀 구멍이 나 있고 부실하더라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금리가 낮고 정부도 돈을 풀고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막 많이 돌 때는 뭐든지 다 돼요. 사기성이 조금 있어도 굴러가고요. 좀 부실해도 굴러가고요. 적자를 봐도 어디선가 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니까 뭔가가 됩니다. 맞아요. 돈이 흘러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맞아요. 돈의 흐름, 돈의 유동성, 뭐 리퀴드 이런 얘기 나와도 도대체 돈이 뭐가 흐른다는 거야. 지금 나는 고여 있지도 않은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사태를 보면서 돈이 팡팡 흐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팬데믹 끝나고 시장 상황 바뀌었잖아요. 미국이 기준금리 올렸죠. 돈줄 조였죠. 콸콸 흐르던 돈 딱 말라붙었죠. 이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 실제 사업이 단단하지 않은데 흐르는 돈을 가지고 해나가던 곳들은 진짜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티몬 UF 터지는 이 배경이죠. 동시에 저는 좀 은행이나 뭐 1금융권, 뭐 2금융권, 신용카드사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금융산업은요, 돈 자체를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뭔가 이제 생산해가지고 사용가치가 있는 물건을 생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금융업계가 글로벌 탑이다 뭐 이런 평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금융업계의 역량과 윤리의 개선 여지가 좀 큽니다. 저 최근에 또 이 이슈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제 예를 들면 횡령이라든지 이런 금융업권 윤리 문제도 지적이 됐었었죠. 그렇죠. 근데 그쵸. 근데 제조업은 물건을 잘 만드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럼 돈을 돌리는 곳의 능력은요. 돈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지 심사하는 능력이 가장 큰 역량이에요. 돈을 흘려보내기 전에 또 맡아가지고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맡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돌려야 되는 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돈, 내 돈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업계를 돌리는 게 아닌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도덕적 해이가 좀 심각해가지고 루멘 사태 터지고 있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쵸. 이게 내가 굴리는 거래액, 내가 이제 굴리는 시장의 돈이 얼마다라고 가끔 그 본인을 또는 본 사를 얘기할 때가 있는데 지나가는 돈이잖아요. 물론 굴리는 돈의 크기가 어떤 역량이라든지 네. 규모를 말을 해주는 건 맞지만 네. 그게 또 너무 이제 약간 주객전도가 돼 있는 느낌이 든다 싶어요. 맡겨둔 돈입니다. 맡겨둔 돈입니다. 흘러가야 되는 돈입니다. 잘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TMF 사태가 이렇게 계속 좀 진전이 되니까 정부도 대책을 내놨죠. 벌써 이제 좀 지난 일이긴 해요. 지난 7일. TMF 사태 피해자 구제 그리고 이런 사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어요. 크게 소비자, 판매자 지원하는 방향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놨는데 여기에 이제 상품권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부분 내용은 주로 소비자와 판매자들을 위한 지원 내용이고요. 6번 그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여기서 잠깐 언급해드리면은 상품권 발행업체 관련된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선불 충전금 100% 사람들이 충전해놓은 돈 이 100%를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해서 파산하는 경우에도 돈 돌려줄 수 있도록 해라라는 내용도 있었고 또 정산 기한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TMF를 비롯해서 여러 이커머스의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기한이 너무 다 다르고 여기 이제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있었다고 했었는데 정산 기한 도입해서 뭐 이커머스 업체와 피지사에 법적으로 언제까지 돌려줘야 된다라는 정산 기한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하도록 이 돈을 다른 데다 쓰지 못하게 별도 관리하도록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이제 내용을 정산 기한 관련된 내용을 정부가 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을.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2021년에 나온 기사를 발견을 했어요. 이 기사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3년 전 뉴스예요. 정산주기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라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뉴스의 핵심 내용,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은 뒤의 내용이었고 뉴스 자체 핵심 내용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빠른 정산을 도입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 전에 이미 국회의원이 이게 국회에서 문제점 언급하고 개정안까지 발의했어요. 근데 추진되지 못하다가 이번 사태까지 온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안일했는지,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항상 이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 개정안 그러니까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강해질수록 시장이 경직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든 국회든 항상 한쪽에는 시장 경쟁을 강조하고 최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려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규제를 좀 최대한 강화해가지고 구석구석 좀 지키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이전에 2020년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같은 규제 법안이 올라왔다가 실패했고 2021년에는 말씀하신 법안도 좀 논의가 되다가 뭐 약간 흐지부지 돼서 2022년부터는 결국 자율 규제 기구로 관리를 하자 정산주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약하게 하고 경쟁을 시키자, 뭐 시장을 자유롭게 풀어주자 이게 좀 이긴 거죠. 근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 필요하다. 정산주기 필요하다라고 한 거고요. 근데 사실 자율적으로 뭘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제 큐탄이나 뭐 티모 UMF가 도덕적으로 잘 하고 윤리시키고 또 이커머스 플랫폼 경쟁이 이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이게 뭐 그 전에 기조처럼 규제가 없는 게 옳은 결정이 됐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됐죠. 절대적인 거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상처를 좀 덜 받아요. 시장을 보실 때. 그러니까 기업 시장 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사고가 터지면 깐깐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부터 규제 도입해가지고 뭔가 기업 경영하기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그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감당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할 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고 네. 상황이 깔려져 있었을 때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주는 정산 주기가 제도화된다고 해도 문제가 남아있긴 해요. 지금 기업마다 정산 주기 다 달라서 막 한 달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정산 주기 길게 잡아놓은 곳들은 예를 들면 60일로 잡아놨다. 근데 제도적으로 30일까지는 정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정산하는데 많은 돈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제 유통업계에서는 워낙 이제 이 정산 전까지 이제 파킹돼 있는 돈, 이제 파킹 통장처럼 이제 파킹돼 있는 돈을 굴려가지고 경영에 이용을 하거나 수익을 내는 게 되게 너무 보편적인 경영 기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거를 뭐 회계적으로는 매입 채무라고도 하고요, 뭐 충당금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뭐 특정 업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제 기사 찾아보시면 특정 업체가 사실 이제 정산 주기가 되게 길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사실 가장 먼저 위험해질 거다. 이런 기사도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정산 주기가 긴 업체는 당장 자금 빼오는 거 일이죠. 뭐 정산 주기 이렇게 짧아지면 돈 많은 업체, 대형 업체만 살아남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유통이라는 게 사실은 워낙 자본 싸움입니다. 쇼핑몰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하면요, 소비자들이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비용인 할인 많이 해주는 쇼핑몰 최고로 좋아하고요. 무료 배송해주는 쇼핑몰 그 다음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품질은 이제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위, 2위 빼고 다 사업 적게 되는 거를 뭐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러면 독과점 업체만 남게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사실 뭐 이걸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기업들 어쩌나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사실 한 2년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어피티 제너레이션 2022라는 책을 쓸 때 저희 이제 어피티 독자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해가지고 내보낸 건데 그때 이커머스 플랫폼이란 키워드로 2030 저희 독자분들이 유목민, 나는 플랫폼 유목민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뭘 뜻하냐면 한 이커머스 플랫폼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직은 혜택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한 플랫폼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시에는 너무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고 너도 나도 혜택이 좋다 보니까 정착하기 어려웠다면 지금은 믿을 수 없어. 어디를 가야 될지 믿을 수 없어서 정착하기 어려운 유목민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절망편 유목민인 거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났고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외 이커머스는 조용히 시장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테무, 알리.
테무 알리, 요즘 유튜브에 이제 테무깡 이런 것도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저렴하고 구입도 쉬워져서 국내 이커머스에 큰 위협이다라는 뉴스가 많았었는데요. 이게 중국 이커머스가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저렴하게 오니까 빠른 배송이 익숙했던 우리 소비자분들도 원래 택배는 기다리는 거잖아. 이러면서 이제 바로 배송 늦게 와도 오케이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요즘 소비자분들 생각이고요. 해외 이커머스의 공세, 요즘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가요? 2분기 해외 직구 규모가 분기로는 처음으로 2조 원 단위 넘어섰다고 해요. 오늘 2조 원이라는 단위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근데 그중 중국 직구 비중이 61%로 역대 최대를 찍었고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충성도는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목민이 약간 이제 지금은 C커머스로 막 몰려가서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얻지 못했다. 맞아요. 그래서 월 평균 이용자 수는 많은데요. 1인당 결제 추정액이 국내 이커머스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거는 좀 거시경제 관련된 얘기인데요. 중국이 요새 작국이 만드는 제품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있는 대로 어떻게든 수출을 해요. 이게 꼭 유통업계 얘기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모든 걸 싸게 팔고 있고요. 뭔가 이제 C커머스에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좁혀가지고 보면 안 되고 넓게 보고 크게 대응을 좀 해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걸 저렴하게 팔고 있다라는 거죠. 네. 중국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싶으면 이제 뭐 올해 초에 도입하려고 했다가 슬그머니 흐지부지된 해외 직구 규제 정도로는 어렵고요. 진짜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알테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이커머스들이 좀 배워야 될 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알테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자기들끼리 경쟁하다가 이제 못 살겠으니까 파이가 너무 작다 이래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전 세계가 C커머스로 재편되지 않는 한 그쪽도 망할 업체는 망하고 이제 독과점 업체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업계도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해외로 나가가지고 이제 알테시는 어쨌든 국내 경쟁에서 제살 깎아먹게 될 것 같으니까 해외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이커머스도 해외 시장을 좀 개척하는 방향으로 이제 독과점 업체 한두 개만 남기면은 소비자님들이 어려우시니까 봐주세요 이러지 말고 우리도 어떻게든 해외에서 좀 경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때 근데 특색이 있는 거는 이때 약간 우리한테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저가 가지고는 좀 중국한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색이 있는 이커머스가 될 것인지 뭐 전자제품에 강점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 회사에 맞게 잘 결정을 해가지고 충성 고객을 확보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업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 네. 이제 정체성을 좀 더 끼얹은. 네. 네, 이렇게 저희 TMF 사태 3차로 후속 보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나눠주신 정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는 목요일에 광복절로 이제 휴장이고 뭐 어피티는 휴장일 때는 휴가 나는 이런 이제 증시에 발맞춰 가는 이런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대신에 이번 주는 수요일 아침 7시 40분에 찾아갑니다. 책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저자 김현성 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 돈의 관점에서 풀어낸 책이에요. 굉장히 책도 알찬데 여기서 2030 청년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를 돈의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파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관련된 이슈들 저희가 종종 뉴스토스트로 전해드렸는데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전문가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수요일 방송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부터 함께 시작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수요일 아침 7시 40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